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밝은 미소를 가진 엄마 수잔, 조용하지만 듬직했던 아빠 조슈아, 장난꾸러기 첫째 아들 찰리, 그리고 사랑스러운 둘째 브래든. 그들은 평범했습니다. 서로를 웃게 하고 함께 미래를 꿈꾸던 가족이었습니다. 소박한 일상, 작은 행복들, 포근한 저녁 식탁. 하지만 이 집에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2009년 미국 유타주에서 일어난 한 여성의 실종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이 사라진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실종은 가족 전체를 파괴했고 결국 아무도 원치 않았던 끔찍한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수잔 콕스 파월, 그녀의 이름을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1981년 10월 16일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서 수잔 콕스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과 네 자매와 함께 자란 그녀는 가족과의 유대가 강했고 밝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주변에 늘 따뜻함을 전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해 미용실에서 일했지만 곧 금융 분야로 진로를 바꿔 웰스파고 은행에서 금융 브로커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단단했고 끊임없이 자신을 성장시켰습니다. 수잔의 삶은 몰몬 교회, 정식 명칭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가족, 신앙, 공동체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이곳은 그녀에게 삶의 뿌리이자 안식처였습니다.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고 아이들과 성경을 읽으며 이웃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그녀는 사랑했습니다. 20대 초반 수잔은 워싱턴주로 이사했고 몰몬 교회를 통해 남편 조슈아 파월을 만났습니다. 1976년 1월 20일 워싱턴주 퓨알럽에서 태어난 그는 조용하고 신중한 25살 청년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수잔에게 다정했고 미래를 함께 설계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뒤에는 쉽게 읽히지 않는 고집과 자신만의 세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잔은 그를 믿었습니다. 그의 침묵을 사랑이라 생각했고 고집을 책임감이라 여겼습니다. 2001년 20살이던 수잔은 오리건주 몰몬 성전에서 남편 조슈아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유타주 웨스트밸리 시티로 이사했고 2005년 첫 아들 찰리, 2007년 둘째 아들 브래든을 낳았습니다. 사진 속 그들 수잔의 환한 미소, 남편 조슈아의 묵묵한 표정, 두 아들의 천진한 웃음은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은 순간일 뿐 뒤에 숨겨진 균열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수잔이 꿈꾸던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웰스파고 은행에서 금융 브로커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그녀는 아침이면 찰리와 브래든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밥을 짓고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점점 지쳐갔지만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는 순간 모든 힘겨움이 잠시 잊혔습니다. 하지만 남편 조슈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직업을 자주 바꿨고 종종 몇 달씩 실직 상태로 지냈습니다. 생활비조차 감당하지 못했고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자신의 무능과 실패를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책임을 수잔에게 돌리곤 했습니다. 2007년 조슈아는 수잔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신용카드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형 철물점 홈디포에서 고가의 전동공구와 장비들을 마구잡이로 구입했습니다. 집안 살림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구매 내역은 빠르게 쌓여갔고 카드 청구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결국 부부는 약 20만 달러, 한화 약 2억 6천만 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눌리게 되었고 끝내 파산을 신청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잔은 매일같이 가계부를 쥐고 고심했지만 조슈아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빚을 문제 삼는 대신 오히려 수잔이 과민하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조슈아의 비난은 말 대신 행동으로 이어졌고 수잔을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잔의 외출을 제한했고 누구와 대화하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려 했습니다.
통화 기록과 메시지까지 확인하는 일은 일상이었습니다. 수자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점점 좁아졌고 집은 거의 유일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몰몬 교회와의 단절은 수잔에게 특히 큰 타격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에게 교회는 신앙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공동체, 가족, 그리고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안전한 울타리였습니다. 예배는 그녀에게 매주 마음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었고 신앙은 힘든 삶을 견디게 해주는 가장 깊은 뿌리였습니다. 하지만 조슈아는 교회 모임 참석을 노골적으로 반대했고 11조 헌금을 막기 위해 공동 계좌의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수자는 몰래 독립 계좌를 열어 신앙을 이어가려 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기도할 때조차 마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아도 마음속에는 고요 대신 공허만이 쌓여갔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더 이상 위로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점점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장난기 어린 웃음에도 수자는 웃는 흉내만 낼 뿐이었습니다. 웃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조슈아의 기분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수잔과 아이들은 그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조슈아가 말이 없을 때는 긴장이 감돌았고 목소리가 높아질 때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작은 소음에도 깜짝 놀라며 움츠러들었습니다. 2008년 수자는 위험을 직감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기와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메모에는 날짜, 시간,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조슈아의 폭력성, 경제적 통제, 점점 심해지는 감정적 학대가 하나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무렵 수자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작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외출을 통제하고 가계부를 쥐고 경제권을 단독으로 관리하며 심리적으로 자신을 옥죄고 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은 걱정했지만 수자는 말을 아끼며 조심스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언젠가 무슨 일이 생긴다면 자신이 남긴 기록과 이 작은 대화들이 증거가 되어주기를 바랐습니다. 2008년 6월 28일 수자는 남편 몰래 웰스 파구은행에 비밀 금고를 개설했습니다. 유서와 저축 채권을 보관했습니다. 유서에는 그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죽으면 남편 조슈아를 의심해주세요. 절대 단순한 사고로 보지 말아주세요. 우리 결혼 생활은 극심한 혼란 속에 있어요. 금고 열쇠는 집안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같은 해 7월 29일 수자는 44분 분량의 비디오를 촬영했습니다. 가구, 보석, 뒷마당의 과일나무까지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카메라는 느리게 집안을 스쳤고 수자는 사라질지 모를 자신의 일상을 남기듯 차분히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비디오 마지막 수자는 카메라를 자신의 얼굴로 돌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2008년 7월 29일 내가 이걸 찍는 이유는 나와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예요. 행복한 결말이 되길 바래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눈빛은 힘없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비디오 중간 수자는 조슈아가 분노해 목걸이를 부수고 DVD를 부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날짜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며 그의 폭력성을 남겼습니다. 이 유서와 비디오는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험을 예감하고 남긴 절박한 증거였습니다. 2009년 12월 6일 수자는 찰리와 브래든을 데리고 몰몬 교회 예배에 참석하며 잠시 평온을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이웃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평범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내일 회사에서 봐요였습니다. 그게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12월 7일 아침 수자는 웰스파고 은행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찰리와 브래든도 어린이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걱정에 휩싸인 직장 동료와 수잔의 여동생이 집에 전화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웨스트밸리 시티에 수잔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 안은 혼란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잔의 지갑과 신분증은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딘가로 떠났다면 절대 두고 가지 않을 물건들이었습니다. 거실 소파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2대의 선풍기가 전원을 켠 채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급히 무언가를 말리려 한 듯 했습니다. 부엌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접시가 쌓여 있었고 아이들의 장난감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흔적, 거실 카펫의 미세한 혈흔, DNA 분석 결과 그것은 수잔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남편 조슈아를 추궁했습니다. 그는 담담히 주장했습니다. 수잔은 집에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캠핑을 갔죠. 그는 12월 6일 자정 직후 영하 10도를 밑도는 유타 겨울 사막으로 7살 찰리와 5살 브래든을 데리고 캠핑을 갔다고 말했습니다. 캠핑 장소로 유타주 서부 웬도버 근처 사막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위치나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겨울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사막 캠핑을 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찰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살 찰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도 캠핑에 갔어요. 우리랑 같이 차에 탔어요. 근데 엄마는 수정이 있는 곳에 머물렀어요. 찰리가 말한 수정은 유타주 외딴 지역인 더그웨이 지오드 지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지만 사막과 바위만 남은 광활한 땅에서 수잔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5살 브래드는 어린이집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벤과 그 뒤쪽 공간에 작은 사람 하나를 그려 넣었습니다. 선생님이 묻자 브래드는 짧게 답했습니다. 엄마가 차 뒤에 있었어요. 아이들의 말은 경찰을 흔들어 놓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잔의 행방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추가 조사에서 남편 조슈아의 행동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수잔이 사라진 직후 렌터카를 빌려 약 1300km를 혼자 운전했습니다. 렌터카와 클라이슬러 미니밴에서는 삽, 방수포, 가스통, 그리고 유심칩이 제거된 수잔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클라이슬러 미니밴에서는 수잔 실종 한 달 전 조슈아가 구입한 금속 절단용 토치로 녹인 것으로 보이는 전동공구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전동공구는 미국 대형 철물점 홈디포에서 판매하는 전동 드라이버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12월 8일 조슈아는 수잔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서 모든 돈을 인출했습니다. 같은 날 수잔이 예약해둔 척추교정 클리닉 예약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12월 15일 경찰은 웰스파고 은행 금고를 열어 수잔이 남긴 유서와 법정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남편 조슈아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수잔의 시신, 흉기, 명백한 범죄 현장이 없어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고 수사는 벽에 부딪혔지만 경찰은 조슈아를 계속 주시했습니다. 의심은 조슈아를 넘어 그의 가족까지 번져갔습니다. 수사 압박이 커지자 조슈아는 2010년 1월 찰리와 브래든을 데리고 워싱턴주 퓨알롭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스티븐 파월의 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 이사는 수사와 초기 양육권 소송의 압박을 피하려는 시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파월 가문을 둘러싼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스티븐 파월의 딸 알리나 파월은 아버지와 남편 조슈아를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2010년 인터뷰에서 알리나는 수잔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으며 자발적으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2년 알리나와 스티븐은 웹사이트 웨스트밸리와 피어스 카운티 부패를 개설했습니다. 그곳에서 경찰과 수잔 가족을 비난하고 수잔이 스티븐과 우호적이었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렸습니다. 웹사이트는 경찰 수사를 부패라고 규정하며 신뢰를 흔들려 했습니다. 알리나는 2011년 양육권 소송 중에도 수잔의 부모 척과 주디 콕스와 대립했습니다. 찰리와 브래든이 파월 가문에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녀의 발언은 수잔 가족과 친구들의 증언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수잔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은 법정 진술을 통해 수잔이 조슈아와의 결혼 생활에서 지속적인 통제와 경제적 학대를 겪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수잔이 조슈아와 그의 가족을 두려워했으며 아이들이 파월 가문에 남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던 사실도 공개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수잔이 생전에 남긴 메모와 발언을 근거로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남편과 그의 가족을 의심해달라고 당부했음을 밝혔습니다.
알리나의 주장은 수잔이 남긴 기록과 주변인들의 일관된 증언 앞에서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수잔의 부모 척과 주디 콕스는 손자들의 안전을 위해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1년 10월 법원은 콕스 부부에게 찰리와 브래든의 임시 양육권을 부여했습니다. 조슈아는 감독하에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달 경찰은 조슈아가 자주 방문했던 유타주 토파즈 산을 수색했습니다. 토파즈 산은 광물 채취지로 알려진 외진 산악지대였습니다. 경찰은 땅을 파헤치고 특수견을 동원해 수색했지만 수잔의 유해나 직접적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조슈아를 넘어 그의 가족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잔과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인물, 아버지 스티븐 파월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수잔과 스티븐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수잔과 조슈아 부부는 워싱턴주 사우스 힐에 있는 스티븐의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잠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동거였지만 그 시절을 기억하는 이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집안에는 항상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맴돌았다고. 수잔이 스티븐 앞에서 무심코 몸을 움츠리거나 그의 시선을 의식해 행동을 조심하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되었습니다. 일상의 대화조차 불편하게 이어졌고, 특히 수잔은 혼자 있을 때보다 스티븐이 있을 때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이 굳어졌다고 주변인들은 기억했습니다.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 집 안에는 분명히 어딘가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2011년 9월 경찰은 스티븐 파월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수색 결과는 상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수잔을 몰래 촬영한 사진과 영상 4,500여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영상에는 수잔이 모르게 설치된 카메라로 그녀가 집 안을 오가는 모습, 옷을 갈아입는 장면, 심지어 거울을 이용해 욕실을 훔쳐본 장면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스티븐은 수잔의 속옷과 위생용품, 사용한 칫솔과 머리카락까지 따로 수집해 보관했습니다. 그는 수잔의 향수를 자신의 침대에 뿌리고 냄새를 맡으며 집착을 현실처럼 믿으려 했습니다. 또한 가명을 사용해 수잔을 향한 러브송을 온라인에 게시했고, 수잔이 자신을 사랑했다고 주변에 말하며 그녀와 실제 연인 관계였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수잔은 스티븐의 시선을 눈치챘지만 그 불편함을 혼자 감내해야 했습니다. 조슈아는 이를 외면하거나 축소했습니다. 스티븐의 집착은 단순한 감시를 넘어 수잔의 일상과 정신을 침탈하는 폭력이었습니다. 2012년 스티븐 파월은 관음증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가 수사 과정에서 스티븐이 이웃집 어린 소녀들을 욕실에서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2015년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감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7년 7월 스티븐 파월은 교도소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향년 67세였습니다. 그는 끝내 수잔의 실종에 대해 아무런 진실도 남기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잔의 행방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이들에게 더 깊고 충격적인 비극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12년 2월 5일 남편 조슈아는 찰리와 브래든과의 면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사회복지사 엘리자베스 그리핀 홀이 두 아이를 워싱턴주 사우스 힐에 위치한 조슈아의 임대주택으로 데려갔습니다.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찰리와 브래드는 아빠를 보자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조슈아는 차가운 얼굴로 아이들을 집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 잠갔습니다. But I did find it help right away. He's on a very short lease with DSHS and CPS has been involved. And this is the craziest thing. He looked right at me and closed the door. And I'd like to pull out of the driveway because I smell gasoline and he won't let me in. This could be life-threatening. He went to court on Wednesday and he didn't get his kids back. And this is really, I'm afraid for their lives. He blew up the house and the kids. He slammed the door in my face. So I kept knocking. I thought it was a mistake. Kids were one step ahead of me. They're 5 and
그리고 몇 초 뒤 집안에서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고 불길은 집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이웃들은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떤 이는 짧은 비명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조슈아는 아이들을 도끼로 공격한 뒤 집안 곳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찰리와 브래드는 둔기 외상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조슈아 역시 불길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철저히 계획된 비극이었습니다. 화재 직전 조슈아는 차분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은행에서 $7,000를 인출했고 아이들의 장난감과 가구를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또한 검색 기록에는 빠른 사망 방법, 휘발유 화재 효과 같은 키워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정용 휘발유통도 화재 전날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슈아는 불을 지르기 직전 친척과 교회 주교에게 마지막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조슈아는 메일로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도는 여기서 찾으시고 공공 서비스는 끊어주세요. 모든 흔적을 정리한 뒤 조슈아는 문을 잠그고 아이들과 함께 불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조슈아가 수잔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고 있던 진실은 불길 속에서 영원히 재가 되었습니다. 남편 조슈아의 죽음으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에 다가가는 길은 여전히 멀었습니다. 경찰은 조슈아의 동생 마이클 파월에게 주목했습니다. 마이클은 조슈아와 수잔 실종 당일 평소와는 다른 빈번한 통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사팀은 통화 시점과 횟수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또한 경찰견은 마이클이 운전했던 차량 트렁크에서 시신 부패 냄새를 감지했습니다. 그는 수잔 실종 직후 그 차량을 중고차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싼 값에 급히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파쇄되어 더 이상 정밀 조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마이클은 조용하고 신중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지만 수잔 실종 이후 보여준 행동들은 여러 차례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질문이 구체화되자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2013년 2월 마이클은 미니애폴리스의 한 7층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생을 마감했습니다. 투신 직전 그는 심리 상담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가 짊어지고 있던 압박과 수잔 사건 수사가 투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수잔 실종 사건은 또 한 번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잔의 부모 척과 주디 콕스는 딸과 손자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5년 콕스 부부는 수잔의 재산 관리권을 두고 남편 조슈아의 가족과 법정 다툼을 벌였고 결국 승소했습니다. 2020년에는 워싱턴주를 상대로 손자들의 죽음에 대한 관리 소홀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화 약 1,300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약 430억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척과 주디는 법정에서의 승패를 넘어 딸과 손자들의 이름을 지키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끈질긴 노력은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잔을 찾으려는 움직임은 곳곳에서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그중 하나의 예가 2022년에 있었던 한 유튜버의 탐사입니다. 2022년 유튜버 데이브 스파크스는 조슈아가 캠핑을 갔다고 주장했던 유타 사막의 외딴 광산을 탐사했습니다. 광산은 지하 69m 깊이로 수직으로 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평범한 장비로는 접근조차 어려웠고 산소 부족과 붕괴 위험까지 동반한 험난하고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데이브와 그의 팀은 특수 장비와 로프를 이용해 수시간에 걸쳐 광산 내부를 탐색했습니다. 탐사 끝에 바닥 근처에서 뼈 조각과 낡은 옷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옷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오랫동안 방치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발견 즉시 뼈와 옷은 수거되어 DNA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 발견된 뼈는 동물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옷에서 채취된 남성 DNA 또한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았습니다. 기대는 허탈함으로 바뀌었고 광산은 수잔의 흔적을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2025년 5월 현재 수잔 콕스 파월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그녀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공식 수사는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지만 수잔의 부모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년 워싱턴주 퓨알럽의 우드바인 묘지에서 촛불 집회를 열어 딸과 손자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찰리와 브래드는 이곳에 함께 묻혀 있으며 수잔을 위한 추모비도 세워져 있습니다. 수잔의 부모님은 담담히 말합니다. 수잔은 아직 어딘가에 있어요. 우린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수잔 콕스 파월은 2009년 12월 6일 그녀가 사랑했던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남편, 두 아들, 그리고 한때 가족이라 불렸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고 그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잔은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을 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 조슈아를 믿지 마세요. 제가 죽더라도 단순한 사고로 보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메아리칩니다. 수잔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잊지 않기 위해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수잔과 찰리, 브래든을 기억하며 그들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은이었습니다.